이 투싼 차량 시기적으로 보면 한 작년 여름쯤에 아마 4세대 모델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때 3세대 모델을 시승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그 시승했던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차가 연식도 오래됐고 그리고 차량이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차였죠. 좋은 차여서 타이어도 이상한 중국산 타이어가 또 껴져 있고 그래서 시승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거의 한 1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이 투싼 신형 모델을 갖고 와서 시승하는 이 시기를 딱 보면. 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D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현대자동차 투싼 4세대 모델입니다. 일단 이 투싼 차량 현대자동차의 전륜구동 방식의 준중형 SUV 차량입니다. 아마 시기적으로 보면 1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JM 코드명으로 당시에 이 아반떼 XD 플랫폼을 적용해서 2004년도에 첫 모델이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9년에 IX 코드명으로 출시를 했고 그리고 2015년에 TL 코드명으로 3세대 모델을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4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NX4 코드명으로 작년 4월이죠. 작년 4월에 출시를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4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소나타 DN8에 적용된 신규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해서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뭐 기존에 시승했던 K8 차량이랑 카니발에도 쓰였던 플랫폼이죠. 참 여러 군데 쓰이는 플랫폼이긴 해요. 그리고 이 투싼 차량의 경우는 현대자동차의 아반떼와 더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이 많은 차종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베스트셀링카에 속하기도 한 차량이에요. 그래서 경쟁 차종을 보면 기아 스포티지, 그리고 쌍용의 코란도, 쉐보레 이코넉스, 그리고 뭐 수입차 쪽으로 보면 폭스바겐 티구안, 그리고 혼다 CRV, 마지막으로 토요타 라브4 이렇게 좀 꼽을 수가 있는데 사실상 작년 판매량만 보면 거의 1위가 압도적인 이 투싼 차량이 1위인데 판매량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2, 3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정도로 당시 그러니까 작년 출시만 해도 사전 계약률이 10,000건이 넘었다고 하죠. 이 수치는 현대자동차에서 SUV 사전 계약률 중에 1위라고 합니다. 이 기록 자체가. 그만큼 이 투싼 차량의 판매량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아마 스포티지 또 신형 모델이 출시가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난번 기아 스포티지 모델을 시승을 해본 적도 있지만 지금 쌍용이 여러모로 좀 내부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2위, 3위 싸움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긴 합니다. 일단 이 현재 시승하고 있는 투싼 4세대 모델 현재 판매 가격은 2,400만원부터 3,300만원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의 기본 가격은 가솔린 1.6L 터보 엔진, 거기에 DCT 7단 변속기가 기본 가격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2.0L 디젤 엔진, 그리고 8단 변속기로 변경 시에 옵션가가 195만원 정도 추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엔진 트림은 금방에 설명드렸지만 디젤과 가솔린 엔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승하고 있는 이 투싼 차량,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1.6L 터보 가솔린 엔진, 거기에 DCT 7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180마력, 최대 토크 27kg 포스미터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공차 중량은 1.4톤에서 1.6톤 수준, 그리고 복합 연비는 11km에서 14km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차량의 대략적인 스펙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속 방지턱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이 투싼 4세대 투싼 차량 같은 경우는 전류는 맥퍼슨 스트럿, 후륜은 멀티리크 구조의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통 예전차 이 같은 등급,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한 단계 낮은 등급, 전체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속 방지턱을 타고선 넘어갔을 때 뒤에 쪽이 약간은 이렇게 튀는 스타일이 좀 강했었는데, 이 친구는 그 튀는 거를 좀 잡아줬어요. 약간은 끈끈하게 잡아준 느낌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승차감 쪽으로는 약간은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요거는 세팅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불쾌감을 주거나 뭐 불편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외부 소음이 상당히 억제가 잘 된 것 같아요. 이 소음 대응 부분도 좀 대응을 잘한 것 같고요. 진동 같은 부분은 외부에서 이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에서 강한 충격이 이렇게 올라와도 대부분 상쇄를 시켜서 이 실내 운전자 속으로 좀 이렇게 보내주는 타입이라 뭐 승차감 쪽으로는 괜찮다, 무난한 편이다, 이렇게 좀 평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 잠깐 한번 코너만 한번 볼까요? 스포츠 모드로 드라이버 모드를 변경을 하고요. 이 패드를 이용해서 돌고 여기서 브레이크 밟고 방지턱. 그래, 맞네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짐이 있어서 지금 턱턱 걸리면서 이제 짐이 튀어 오르긴 하는데, 예전보다는 확실하게 조금은 부드러운 세팅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승차감적으로는 좀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을 많이 받네요. 이건 잘한 것 같아요. 다시 스마트로 바꾸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특징을 말씀드리면, 좀 아쉬운 거죠. 이 지금 DCT 변속기가 물려져 있는데, 요게 이 특정 상황에서 약간의 이 쇼크가 조금씩 올라와요. 그러니까 승차감은 그래도 굉장히 무난하게 부드럽게 잘 빼놨는데, 요 변속 쇼크 때문에 약간은 그게 아쉽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변속기 이런 부분만 조금 개선을 하면 이 승차감 쪽으로는 만족감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승차감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열 실내 옵션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일단 지금 보시는 계기판 4.2인치 LCD가 적용된 뭐 일반 클러스터 계기판인데요. 저옵션 사양에 들어가 있던 그 일반 계기판에서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지금 주행을 좀 해서 와봤는데, 뭐라 그럴까, 이게 시인성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속도 스피드미터 같은 게 굉장히 촘촘하게 박혀 있어서 요 부분은 시인성이 약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건 뭐 개인적인 아쉬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계기판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스티어링 휠 이 좌측 부분에는 전조등, 조사각 다이얼, 그리고 ESP 버튼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일단은 뭐 지금 재질은 괜찮은 편입니다. 아마 예전에 K5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옵션이 낮은 트림에 들어간 그 애매모호한 재질의 성향은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스티어링 휠에 들어간 마감 처리는 괜찮은 편이고요. 지금 이 차가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네요. 이쪽에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센터 페시아 디자인, 일단은 요 대시보드 쪽을 보시면 여기 조수석 부분에 송풍구 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직전에 아우디 차량을 많이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은 아우디 디자인의 그 느낌도 나는데, 기본적으로 이 라운드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뭐 이 디자인적으로는 실내 디자인이랑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내 디자인은 직전 세대와는 완전하게 다르게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좀 특이점, 요 가운데도 바람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에어컨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디퓨저 기능이 있어서 이 디퓨저 자체가 뭐 쉽게 설명드리면 약간 이 삼성의 무풍처럼 은은하게 바람이 나오게 하는 그런 이 기능인데, 이 기능을 눌렀을 때만 나오는 건지 지금 일반적인 상태에서만 나오는 건지는 저도 지금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저 가운데 부분도 약간은 은은한 바람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디스플레이, 수치상 10.25인치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일단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시스템은 기존의 현기차에서 항상 쓰던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저도 현기차 시승을 오래 해봤지만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 뭐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까지도 적용이 되니까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단에는 이제 좌우 독립 풀 오토 에어컨 이 컨트롤 조작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그렇고 이 에어컨 컨트롤 자체도 전부 다 이 터치로 들어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터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보통은 볼륨이나 이런 것들은 다이얼을 좀 살려놓기 마련인데 그것도 다 터치고요. 그리고 에어컨 컨트롤 자체도 전부 다 터치입니다. 시대가 이제 바뀌면서 이제 터치 패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이건 좀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디퓨저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이 센터 패시어랑 이 센터 콘솔 앞단에는 하이그로시 패널이 쓰여 있습니다. 이 하이그로시 패널은 항상 설명드리지만 깨끗할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 오염에 취약하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패시 하단 쪽에는 이제 넓은 수납함이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는 USB-A 타입 포트 2개,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이렇게 해서 포트가 총 3개 정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쪽에 그 스마트폰 충전 기능도 들어갈 건데, 이 차는 지금 그레이드가 좀 낮은 타입에 속해서 그 스마트폰 충전, 무선 충전 시스템 빠져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경사가 좀 심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센터 콘솔 앞단에는 1열의 통풍,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의 열선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카메라 관련 뷰인데 볼까요? 따로 없나? 후방 주차 가이드, 화면 설정. 카메라는 일단 후방만 보이게끔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이 차량의 등급 자체가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그리고 하단에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조작할 수 있는 레버가 마련되어 있고, 이 레버는 약간 기아차에서 본 듯한 레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변속기는 전자식 버튼 변속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개인적으로 이 버튼 변속기는 조금은 저한테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차라리 기아의 다이얼 변속기가 좀 더 직관성이 뛰어난 것 같아요. 이게 조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버튼이 안 먹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은 불편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추세가 지금 이렇게 바뀌는 추세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홀더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 콘솔은 깊이가 굉장히 깊고요. 이 안쪽에는 따로 뭐 포트 같은 거는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센터 콘솔 높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이렇게 한 손으로 놓고 이렇게 운전하기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전자식 변속 버튼이 주변이 어떻게 보면은 각도가 조금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운전하다 이렇게 보면 조작할 때 시인성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뭐 이거는 디자인 특성이니까 일단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디스플레이 자체가 원래는 기존의 현기차들 보면 이제 플로팅 타입이라 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타입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거보다는 시야각이 조금 좋진 않아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내려서 봐야 돼요. 원래는 여기가 에어컨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 뭐 따로 별도의 수납화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이 디스플레이가 내려오면서 이 에어컨 컨트롤러도 하단으로 더 내려와 있어요.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의 이제 신차답게 하이패스는 이제 상단 쪽 조명 컨트롤 패널 쪽으로 올라갔고요. 되게 심플하게 바뀐 룸미러인데, 기존에 그 K8이었나요? 프레임리스 타입, 아우디도 프레임리스 타입을 좀 본 것 같은데, 그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심플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뭐 기능적인 면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 1열 쪽의 실내 옵션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량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있으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버튼으로 속도를 맞추고요. 59km인데 여기가 제가 알기로 70이에요 70으로 올리고 65로 하죠. 65로 올려놓고 앞 차간과의 거리는 한 2칸 정도 2단계로 차간 거리를 맞추고요. 그리고 이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을 키면 이렇게 되면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활성화가 된 겁니다. 속도는 70으로 올리죠. 여기 70이니까 70으로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자, 앞차가 쓰고요. 정지를 하나 정지하고 야, 이거 급브레이크를 밟네. 차량 출발 시에는 악셀레이터를 살짝 밟거나 여기 보시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거든요. 이 플러스 버튼을 올리면 자동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죠. 플러스를 누르면 오케이 출발을 하고 따라가는 거는 이제 잘 따라갑니다. 지금 이게 차량 단계가 2단계고요 여기서 1단계로 바꾸면 가속 페달을 밟네요. 쭉 올라갑니다. 여기서 4단계 멀어지나? 일단 3단계로 놓고 한번 달려가 볼게요. 앞에서 이제 끼어드는 차가 있을 건데 끼어들죠? 그 브레이크 밟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나갔죠? 자, 이제 급가속 하겠죠? 요 방금처럼 끼어들고 나갔을 경우에 이렇게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이 현기차 그동안 테스트한 거 보면. 물론 직전에 아우디 차량도 요런 구간에서는 급브레이크를 밟긴 하는데 이 미묘하게 부드럽게 대응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기능에서는 최고의 부드러움을 안겨준 차는 테슬라 모델 3였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기차는 약간의 이 거친 면이 가끔씩 나와요. 일단 요거는 차량의 특성이 이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투싼 4세대 모델 잠깐 달려볼까요? 일단 드라이버 모드는 스포트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요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락셀 대략 한 6000rpm 정도 가면 자동으로 변속이 됩니다. 오호, 차 잘 나가네. 일단은 기본적인 가속감 부분은 초반에 풀악셀을 전개를 했을 때 약간의 딜레이는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초반에 탁 밟았다고 팍 튀어나가는 방식이 아니고 이 RPM이 어느 정도 이제 튀어 올라가는 시점이랑 같이 겹쳐져서 그러니까 약간의 딜레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속도는 기존에 저희 평범한 사람들이 시승했던 1.6L 터보 모델이랑 비슷한 속도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 이게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이 소음 대응을 참 잘한 것 같은데 RPM을 이 5000에서 6000rpm까지 조금 올려서 사용하면 이 엔진 소음이 좀 들어오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어요. 가속감은 1.6L 터보 엔진이라고 생각을 감안을 해도 충분히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차량 성향이나 등급을 봤을 때는 가속감은 무난한 편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브레이크. 일단 가속력 부분은 아까 가속 구간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초반에 이렇게 딜레이는 약간 있습니다. 이 제동력 부분, 기존에 탔던 차들, 현기차에서 탔던 차량들이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초반에 저속에서 브레이크 밟으면 이렇게 콱콱 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도
그러니까 예전에 탔던 현기차에서 나왔던 그 특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들어요. 잘 드는데 이게 어느 속도 이상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브레이킹, 풀브레이킹을 들어가면 KD 영상처럼 브레이크가 좀 밀려나가는 현상이 있어요. 뭐 반대로 생각하면 이 차량을 가지고 서킷을 가거나 그렇다고 뭐 경주를 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팅 자체는 무난하지만 조금은 아쉬운 세팅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속감은 초반에 약간의 딜레이는 있지만 그래도 차량의 등급, 이 성향 등을 생각하면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제동력 부분은 실용 영역 구간에서는 그래도 웬만큼 브레이킹이 좀 들어가는 편이나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조금은 아쉬운 세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주행씬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외관씬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4세대 투싼 차량, 전세대에 비하면 차량의 외관 크기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전장과 휠 베이스 부분인데요. 전장 같은 경우는 약 150mm, 그리고 휠 베이스 같은 경우는 85mm가 커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소형 SUV 차량 자체가 외관 사이즈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 투싼 차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전면 쪽 디자인 보시면 헤드라이트는 이제 이 투싼 차량도 이제 분리형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습니다. 아마 이 투싼 차량의 분리형 헤드램프 적용 이후에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하는 모든 SUV는 분리형 헤드램프가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신형 투싼의 가장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릴 라인인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그릴 안쪽에 주간 주행등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중앙 주행등 램프 개수도 많고 면적도 넓기 때문에 실제로 외관에서 봐도 이 투싼 차량만의 이 특징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릴 자체로만 보면 저도 이제 이 신차를 처음 보는데 예전에 신형 아반떼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측면 쪽 보시면 휠 타이어 사이즈는 넥센 타이어에 235mm의 17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이 파워트레인 성능으로 봤을 때는 이 17인치 사이즈의 휠이 적당한 편이긴 한데 이 외관적으로 차량이 엄청 커졌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큰 18인치 정도를 껴야 익스테리어 쪽에는 좀 만족감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전면부 쪽에서도 이 신형 투싼의 캐릭터 라인이 확실한데 이 측면 쪽에서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3세대 모델보다 확실히 도어 쪽에 선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캐릭터 라인 선은 예전에 아반떼의 느낌도 많이 납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이 이 후면 쪽에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차량은 총 2포인트에 이 선을 많이 썼네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선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은 캐릭터 라인이 돋보이기도 하지만 약간은 강한 느낌도 줍니다. 측면에 보이시는 사이드미러, 일단은 리피터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사이드미러 사이즈는 생각보다는 넉넉한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행해도 시야각도 좋은 편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 쪽에 이 디자인, 이거 약간 기아차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은 나는데 전체적으로 디자인이랑은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오히려 기존의 기아차에서 쓰던 그 애매모호한 디자인보다는 난 것 같습니다. 일단 2열 공간 같은 경우는 제가 시트를 각도를 좀 눕혀놨거든요. 근데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누워서 가기가.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옵션 트림이 좀 낮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열선 시트도 없고요. 공간을 먼저 보면,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먹 2개 이상 들어갈 정도의 무릎 공간이 나오고요. 이 머리 공간도 주먹 2개 이상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나와요. 앉았을 때의 공간, 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거 공간은 상당히 잘 뺀 것 같아요. 굉장히 편하고요. 아무래도 이 차량이 성향이 있어서 암레스트는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들어가 있고, 차량 트림이 낮다 보니까 옵션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 2열 공간에 대해서는 상당한 장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후면 쪽 보시면 방향 지시등과 후진등은 하단 범퍼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테일 램프 디자인도 상당히 독특한데요. 이것도 자세히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아반떼 느낌도 많이 납니다. 이거 하나씩 없애면 그 아반떼의 뒷모습이랑 유사한 것 같기도 하고, 전면부도 그랬지만 후면부에서도 이 투싼만의 디자인의 독창성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렇게까지, 근데 실제로 이 주행했을 때 봤을 때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나쁘지 않은 수준의 디자인이 잘 됐습니다. 이건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마크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스티커인가? 후면 와이퍼 같은 경우는 히든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안 쓸 때는 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기구는 바깥쪽에 따로 보이진 않고 하단에 숨겨져 있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622리터입니다. 기존 세대에 비해서 한 109리터 정도가 커졌다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또 시트, 2열 시트를 폴딩할 경우엔 더 넉넉한 트렁크 용량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후면 쪽에는 따로 옵션으로 12V 파워 아울렛 포트가 하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투싼 4세대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 가속력 부분에서는 1.6L 엔진, 대체적으로 제가 평가를 하자면 좀 만족스럽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용 영역에서의 가속감도 충분한 편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이 체감 속도도 좋기 때문에 가속력 부분에서는 아쉽지 않다,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제동력 부분에서는 이게 좀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차량의 등급 그리고 이 포지션들을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도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동 시스템을 조금 업그레이드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승했던 차량들이랑 좀 비교를 하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풀 브레이킹이 들어갔을 때 차량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션까지 좀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 일단은 외관 디자인도 이 투싼 4세대만의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느껴지기 때문에 요거는 개인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도 변속기, 이게 이 개인 성향일 수도 있는데, 이 버튼 변속기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 좋아하거든요. 차라리 기아의 다이얼 변속기가 이 체결되는 이 직결감이 있어서 그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은 상당히 잘 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승차감 부분도 기존 세대보다는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2열 시트에 승객을 태워도 충분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굳이 요거보다 좀 더 비싼 산타페 모델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외관적으로도 그렇고 실내 공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패밀리 SUV를 사용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차가 아닐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은 투싼 4세대 모델을 시승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차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